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한 달 새 5%가 추락을 했다 해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 이제 조만간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뭐 관세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호무역 같은 걸 막 점점 더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조금 뭐 좀 강하게 하고 자국에 뭐 공장을 차리거나 아니면 자국 기업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조금 더 경제가 강세로 갈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가뜩이나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지금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 환율이 계속 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480원, 뭐 90원 왔다 갔다 막 하는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는 1,40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높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1,400원 후반대까지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온 거죠. 그러면 환율이 높으면은 물론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환율이 높아지는 만큼 뭐 유류비도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원자재 수입하는 것들도 많죠. 우리나라가 또 수입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수출할 때는 환율의 이득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수입 원자재가 또 비싸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공해서 팔면 남겠다 하는 곳들은 이제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곳들은 여유가 있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뭐 아주 간단한 제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분들은 뭐 중국하고도 계속 경쟁하면서 힘든데 야 이거 지금 환율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너무 튀거나 급등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개인들도 이제는 국장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그 추락을 하고 있는데 잠깐 반짝했다가 또 이제 코스닥, 코스피 마지막 거래일에 또 한번 좀 빠지면서 결국 2,400을 돌파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가니까 여기 있으려고 하는 외국계 자본들도 가만히 있으면 환차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 거기다 뭐 국장이 좋은 상태도 아니니까 계속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계도 나가고 하니까 기관들도 굳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야 미국장 가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계속 떠나면서 당분간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주 섞인 얘기처럼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 국장에서 손해 본 거 미국장 가가지고 다 벌었어요 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104% 실환야해서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장 투자하는 개인들이 사는 거를 추종하는 ETF가 수익률이 100%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남들 따라서 미국장 갔더니 돈 벌었다라는 거를 바로 증명하는 수치가 아닌가. 100%를 1년 만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나스닥이 33% 오를 때 코스닥은 또 23%가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34개국 중에 꼴찌인데 뭐 전쟁 난 나라들보다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 얼마 안 되는 국내 주식 사는 것들도 이제 미장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 분위기가 과연 반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있죠.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긴 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금값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환율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좋다는 거는 결국에 국제 달러랑 연동된 자산들은 올라가는 거죠.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금 사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금이 약간 조정을 또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환율 막 계속 올라간다는데 그냥 사놓을까? 하면서 이제 금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장 말고 다 지금 다른 거는 막 다 좋다. 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 자, 거기다가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은에서 내년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에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생각이 있다. 빠르면 이제 연초부터도 하겠죠. 지금 상태가 뭐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풀릴 때 이게 한국 주식으로는 잘 안 가겠죠.
아마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좀 더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는 원래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신생아 특례 효과로 생애 첫 매수한 사람들이 11년 만에 최대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도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소득이 더 높은 고소득자들도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 연초부터 이제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이제 9억 이하의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다시 늘어날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연말에 지금 무슨 집이야, 뭔 지금 상황에서 이 시국에 무슨 집을 사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연초가 지나고 좀 사람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 집을 좀 사야 되나? 나 애 낳는데 사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이 신생아 특례가 어찌 보면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수요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신생아 특례라는 게. 애를 낳으세요라는 게 어찌 보면 정책인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애를 낳았어. 그럼 집 사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언제까지 오르나 1년 내내 상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전세가 지금 올라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간 계속 올랐어요. 지금 뭐 강동구에 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거기가 약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지만 웬만한 입주장들 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높은 가격에서 전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도권 서울 웬만한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이 또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연초가 되고 뭐 또 대출 풀린다, 금리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집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전세 한 번 더 살까? 아파트값 하락해도 선뜻 못 산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11월 정도부터 해서 꺾여가지고 지금 서울도 지금 계속 이게 하락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집 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고관심자들은 그래 지금 집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집은 호가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집들은 호가가 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난 거기 안 살 거고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들은 호가가 안 내려오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집 주인들도 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들도 뭐 급하게 파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이 가격으로 한번 내놓고 아니면 뭐 그냥 더 살게요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망 시기가 어찌 보면 집 사기가 좋은 시절인데 어차피 사실 분들은 근데 이게 마음 먹는 대로 잘 안 된다. 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이 분위기가 어떤 그 계기가 생기겠죠. 아마 금리 인하일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좀 반등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최근 한 2년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거래량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걸로 좀 추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서울 임차인 월급의 5분의 1을 임차료로 썼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수도권, 뭐 서울 쪽이 소득의 20%가 지금 전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웬만한 나라들은 한 24%에서 26%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전월세가 좀 낮은 편이에요. 소득 대비는. 그만큼 이제 집값이 높은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처럼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이제 임대를 줄 때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나 월세 같은 거를 좀 싸게 주는 거죠. 어차피 집값 오르면 다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근데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세나 월세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는 더 높게 받아야 되겠죠. 집값이 안 오르는데 무이자로 내가 돈을 빌려봐야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아실 필요는 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이 올해도 또 4조가 넘게
적자가 난 걸로 보이죠. 2024년도에 이제 4조 넘게 적자가 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채권을 발행해서 부랴부랴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야, 계속 적자 볼 수는 없다 해서 전세 보증료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쌌죠, 사실. 내가 한 뭐 4억, 5억의 전세를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자동차도 여러분들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스포츠카. 이런 것들은 특히 막 20대 차주 이러면은 이제 보험료가 엄청나게 높아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과 연령대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게 어찌 보면 상식인데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국가가 운영하는 상품이니까 11년째 동결하면서 아주 싼 보험료를 받고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고가 지금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배를 올리지만 사실 2.5배 올린다고 해가지고 될 거는 없다. 사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료를 원래는 보증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없으니까 임대사업을 할 때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을 했었겠죠. 근데 이게 그때 막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할 때 임대사업자가 뭐 악의 축 이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료를 내라라고 소급 적용으로 강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집을 빌려준 건 맞지만 보증보험료를 왜 집주인이 내냐 하면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막 뭉개고 넘어간 거지.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거나 할 때는 보증보험료를 집주인이 이제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막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상품인데 상품이 생겼는데 상품의 유지 비용을 집주인들이 이제 부과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증보험료를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집주인들이 누굽니까? 오피스텔 조그만 거 원룸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주택으로 뭐 임대사업 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도 시장이 안 좋은데 보증보험료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아마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더더욱 빌라랑 오피스텔 분양받고 신축 공급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지금 완전히 정말 그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 나비 효과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꿰는데 이 첫 단추 잘못 깬 거를 안 풀고 계속 어떻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년에도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좋은 소식이랄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22분. 그러니까 파주 운정에서 딱 타가지고 서울역 오면은 20분 걸린다. GTX A가 이제 개통을 했는데 이거 지금 요즘 인증글 막 엄청 올라옵니다. 도어 투 도어로 제가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갔어요.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한 30분 정도, 출퇴근이 한 40분, 50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실제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2, 30분 만에 뚫는다는 건 상당히 괜찮고 이게 GTX A 이 남부 노선 대비 훨씬 좋은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전용선입니다. 전용선이니까 속도도 좀 빠르고 배차 간격도 좀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 다른 선하고 같이 쓰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역까지 개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북부권에서는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이게 계획상으로는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삼성역은 안 쓰지만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역만 무정차로 이제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제 동탄에서도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GTX A 요 북부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GTX A 요 라인은 사실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이걸 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과 되게 가까운 곳들, 역에 거의 붙어 있는 단지들은 상당히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TX 역까지 뭐 걸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나 뭐 마을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지하철을 막 갈아타고 가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혜택이 많이 반감될 겁니다. 왜냐면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뭐 환승하고 이런 시간에 기존의 다른 뭐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걸 타고 가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단축되는데 이 교통비는 뭐 1.5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딱 그렇습니다. 분당선이 약간 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분당선을 타면 한 10분, 15분 더 걸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당선 타면 10분, 15분이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분당선 타고 다녀요. 왜냐면 그 10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통비가 뭐 하루에 한 몇천 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일 내내 이제 출퇴근하면은 꽤 큰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10분, 15분 그냥 기다리고 가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GTX라는 거는 역에 아주 많이 가까이 붙어 있는 단지들이 큰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서울에 공공주택 분양이 없었다. 낙제점 받은 정부 공급 목표. 그러니까 올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600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를 달성했는데 내년도가 더 문제예요. 내년도도 없어요. 내년에도 공공주택 분양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 인근에 지금 공공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한숨을 많이 쉬거든요. 아, 올해는 진짜 없었는데 내년에도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공공 분양도 결국에는 다 공사비와 연동되는 것이고 그러면 싸게 할 수 없다면 짓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정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25년도에도 분양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 시장을 노리고 있던 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아파트 분양 역대 최저치 예상한다. 민간도 다 합쳐도 민간을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 분양도 물량이 적은데 민간이라고 해서 뭐 공급이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야, 도저히 이거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라도 좀 많이 내려가 줘야지 이걸 기반으로 금융 비용을 아껴서라도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금리가 많이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답 안 나온다.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공사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금융 비용은 아직 뭐 천천히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업성 나오려면 쉽지 않겠다. 그나마 수도권 쪽은 요즘에 청약 시장이 그래도 좀 불이 붙어가지고 아 그래 조금 무리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이 좀 있겠죠. 시행사가. 그래서 조금 분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 쪽은 아직도 미분양이 많고 해서 당분간 공급의 어떤 쏠림 현상은 더 심할 것 같고 전체적인 물량은 역대 최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물티슈랑 어떤 뭐 부채 주고 아니면 무슨 뭐 핫팩 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 상가 분양을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를 또 무심코 한번 가볼까? 요즘 금리도 내려간다는데 해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분양 계약서에 자기도 모르게 서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차익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여기 월세가 얼마가 나올 거고 여기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여기 뭐 위에 정형외과가 엄청 크게 들어오고 뭐 노인병원 뭐 요양원들이 여기 뭐 200평이 들어오니까 사장님 이거 그냥 사시면은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여기 대출 80%씩 나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5천만 원 있으면 그냥 상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로 노후 대비 됩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세상에 그런 좋은 물건이 아예 없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어떤 홍보에 의해서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분양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 좋은 물건을 산다는 거는 쉽지 않다. 정말 좋은 거는 나한테까지 잘 안 옵니다. 이런 분양 시장에서는. 그래서 또 연말 연초에 또 이제 그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에 분양으로 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시장에 보면은 이제 초기 분양 받아가지고 거의 반값에 경매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말은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도시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1층이랑 2층 상가들 막 다 비어 있는 곳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어떤 막 많이 알아보고 정말 조사를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무심코 그냥 가볍게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했다가 이제 사인하시는 경우는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또 다뤄봤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빗장이 풀렸지만 금리가 4%다. 마음 졸이는 대출자들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연초에 역시 예상한 대로 대출 규제들이 이제 싹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MCI, MCG 해가지고 반공제하는 것들도 이제 풀리고요. 뭐 다주택자들 규제만 살짝 뭐 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과거로 이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8월, 7, 8월 그때 느낌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규제라는 건 없어. 정확하게는 이제 12월에도 좀 풀렸는데 그때도 대출이 나오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차이냐? 금리가 좀 높죠.
금리가 지금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한 7월 달 그때는 거의 뭐 3% 초중반도 막 받았었거든요. 3% 초중반을 받다가 4% 초중반 받으려면 좀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때는 막 올라가던 분위기였으니까 그래 4% 내도 막 사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 한 번 시장이 이제 확 충격을 받고 이제 잠잠해진 상태에서 야, 이 금리에 굳이 사는 게 맞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와중에 뭐 가상금리는 뭐 조금씩 막 붙고 이래서 아마 천천히 내려갈 거야. 천천히. 그러면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와중에 원래라면은 이제 정치라도 좀 그래도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정치권이 지금 막 또 태풍의 눈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가 뭐 결론이 나야지 아마 뭐 사람들이 집을 사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신년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경제 수장은 지금 이창용 총재님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찌 보면 경제 수장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뭐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지금 국무총리 겸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은 다른 거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가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수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통화정책을 기민하게 운영하겠다. 금리 인하 속도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였나요? 한 열흘 전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쯤 해가지고 이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추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또 막 이거 어떻게 되냐, 뭐 환율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뭐 내려갔다, 국고채 금리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요? 지금 환율이 좀 안정세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국민연금하고 이제 그 달러를 좀 해치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돈들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그런진 몰라도 지금 환율이 1,45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50원에서 뭐 1,500원 막 지금 왔다 갔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갈 것 같아요. 자, 중견건설사 줄도산 공포가 커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신동아 건설이라고 아십니까? 신동아 건설? 이거 신동아 아파트라고 저기 그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 동부이촌동 쪽으로 들어가면은 길 이상하게 옆에 이렇게 쪽 길로 들어가면은 뭐 건물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된 건물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물. 여기가 이제 본사였어요. 여기. 그래서 파밀리에 해서 신동아 건설이고, 여기가 63빌딩도 짓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한 5년 전에 워크아웃 졸업하고 이제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 법정 관리로 다시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계가 되게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가 가장 뭐랄까요?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어떤 산업들 중에서 가장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건설업계가.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사람이 들고 옮기고 만들고 쪼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몇백만 원이라도 매달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이분들이 또 밥도 사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지방에다가 뭐 건물도 지으면서 이제 지방에 돈이 또 풀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모세혈관 같은 데다가 돈을 뿌리기 제일 좋은 그런 방식이 이제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건데, 지금 뭐 한 2년째 계속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건설 업계들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도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반대로 또 이렇게 공급이 또 줄고 건설사들도 이제 이 뭐랄까 신축을 짓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축들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리고 구축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또 분양가는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투기과열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4개 구, 송파, 그다음에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요 4개 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 로또 청약들을 넣을 수 있는 가점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운이 너무 좋은 추첨 확률을 뚫고 들어간 그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되기만 하면 이제 몇 억씩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 뭐 몇백 명, 몇천 명만 혜택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는, 이것도 이제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 없애면 안 된다. 나도 지금 가점 쌓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계속 이 소수만 엄청난 돈을 버는 이 로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원 페럴라 요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구평 분양가가 얼마인데 여기서 최소 7억은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당첨만 되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시세보다 주변에 있는 구축들 시세보다도 더 싸게 팔아버리니까. 완전 신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안전마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송파도 나오고요. 뭐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잠실 르엘이라고도 있고요. 이제 아크로드 서초, 레미안 트리니원 해서 반포 쪽, 방배 뭐 이런 데 쭉 나옵니다. 여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게 거의 끝에 다다를 수준입니다. 물론 뭐 26년, 27년에도 뭐 조금씩 있기는 한데 뭐 공사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어질 수 있어서 올해가 거의 뭐 로또 청약의 뭐 마지막 해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당첨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겠죠? 뭐 몇 억씩 버는 거니까. 자, 한 달 만에 3천만 원 떨어졌다. 41주 만에 보합. 뭐 서울 집값 하락 전환 하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뭐 한 2, 3천 건 정도 되고 있는데 거래량도 줄었지만은 심리도 많이 좀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래가 될 때도 조금은 좀 이제 깎아주세요 하면은 말이 좀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가 가끔 뜨면은 이제 지난 뭐 7, 8월에 찍힌 것보다는 조금 빠져가지고 거래도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대다수의 뭐 전문가인 분들은 한 90%? 90% 정도는 상반기는 조금 주춤하고 하반기는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기본적으로 전세가 상승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전세가 쭉 상승하는데 이 가격, 매매가는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붙어버리면 그때 금리 인하는 또 이제 중반 하반에 계속 이어지면서 집을 사야 되겠는데 라는 심리로 발동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는 거죠. 2025년에는 세금 폭탄해서 이제 작년 말에도 증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다루냐면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증여를 안 하다가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마음을 먹고 뭘 바꿨냐면 기존에는 이제 공시가격이랑 이런 걸 가지고 좀 시세보다는 좀 싸게 기준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 몇 %씩 증여세를 때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세율이 좀 낮았죠. 집값이 만약에 30억인데 한 20억 정도로 낮춰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증여세가 50% 내도 실질적으로 한 30% 내는 느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들은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래도 거의 시세랑 뭐 비슷하게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니까 그냥 수억 원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작년 말에 좀 증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증여를 한번 하게 되면 5년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간 못 파는 물건들이 지금 꽤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렇게 또 비싼 동네들에서 증여를 하니까 가뜩이나 나올 만한 물건들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좋은 동네들은 계속 매물이 줄어들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두 개 팔아가지고 한 채를 또 합쳐버려. 그러니까 한 채 합치는 거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좋은 동네에 매물 줄어드는 동네 가서 굳이 또 하나를 사는 거예요. 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실거주하러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또 전세 매물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또 전세가가 또 조금씩 또 계속 올라. 그러면 이럴 거면 또 사지 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네요. 지금 뭐 모든 정책들이 다 최대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하고 있으니 자 스트레스 DSR 2단계 뒤에 거래 반토막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대출 규제를 갑자기 하면서 그때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빠르게 얼어붙었던 건데 더 큰 게 온다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 DSR을 또 3단계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도 조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총액을 조금 관리하려고 하면 보통은 그래도 상반기는 조금 풀어줍니다. 근데 하반기 때 엄청 조이는 게 보통 정부의 스타일이거든요. 상반기부터 조여버리면 하반기에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래도 좀 내비둡니다. 그래서 대출 좀 해. 니네 하고 싶으면 해. 하다가 야 이거 너무 심한데 하면서 조이는 데가 딱 추석 전입니다. 이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추석 사이 때 계속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라고 하면은 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급박하게 조여가지고 시장에 혼란이 오는 이런 걸 지금 한 2, 3년째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살려고 내가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근데 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7월 전에는 사는 게 맞지 않을까. 7월 이후 넘어가면 또 대출 규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신축을 짓는 게 가뜩이나 물가 상승도 높아졌잖아요. 근데 더 문제가 올해 층간소음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하라는 의무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친환경 발전을 해가지고 이 관리비의 일부, 전기료의 일부를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열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충당하라는 그 규제가 지금 생깁니다. 요거를 원래 작년부터 하려다가 미뤘어요. 너무 건설 경기가 침체되니까 한 번 미뤄줬는데 올해는 또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 좀 안 나게 해달라라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서 뭘 하냐? 층간소음 규제가 엄청 강화가 됐어요. 그 말은 뭘까요? 뭐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든지 자재를 더 갖다가 붙여가지고 층층이 만들든지 한마디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층간소음을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이제 가뜩이나 오르지만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좋게 만들려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 에너지 규제 이게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거 지을 때도 이제 막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없는 공정이 신규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이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뭐 공사비가 뭐 10%, 20%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그런 친환경 시설들, 설비들을 할 것이고, 그게 또 분양가에 반영이 되니까 더 비싸지겠죠.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에 옵션이 더 붙으면 옵션가가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작년에 역대 최대였다. 지방에서 크게 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내 전입 신고와 점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내 이 배당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 최대인데 보면은 지방에서 많이 늘었어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은 이제 영끌을 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많이 사고 그 서울에 산 사람들이 대출을 못 버텨가지고 망하면서 경매를 당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방 쪽에서 그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서 사고가 더 많이 터집니다. 왜냐면 지금 지방은 집값이랑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그나마 좀 반등이라도 했지. 이 지방은 뭐 그런 것도 없는 지역도 많아서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가 돼버리신 거죠. 나는 집을 얻을 때 전세 7천만 원에 집값이 뭐 1억이어서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쭉 빠져버려가지고 전세가보다 내려가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팔리게 거래라도 좀 풀어주면 좋은데 거래도 안 풀리고 뭐 다주택 규제도 많고 하니까 누가 지금 지방에 소형 주택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우선 이사 가서 경매 쳐야지 했는데 경매 쳐도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요. 이거는 손해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세입자분이 자기가 셀프 낙찰을 받으면서 셀프 낙찰 받아서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셀프 낙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경매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지방이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올해도 뭐 당장은 답이 없네요. 전세 사기 당하면 어떻게? 빌라 월세 2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 쪽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싫으면 이제 소형 아파트 전세로 가면서 소형 구축 아파트 전세가 또 올라가니까 밑에서 또 가격이 이제 밀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소득의 39%를 집 대출 갚는 데 쓴다. 이 제목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거 뭐야? 서울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40%를 대출 갚는 데 쓰면은 나머지 60%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가지고 39%면 여러분들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뭐 원금보다 좀 더 크긴 하지만 이 중에 원금은 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원금을 떼면 실질적으로는 뭐 한 25% 정도?
25% 정도 되겠죠? 20에서 25%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원금을 왜 뗍니까? 원금은 저축이니까. 빌린 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원금대로 갚으면서 저축도 하는 건 욕심이지. 그건 욕심인 거죠. 아니 누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모르겠지만 원금도 갚는데 돈도 남겨가지고 저축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적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원금은 사실 저축이고 이건 저축이고 이자가 사실상 이제 주거비가 되는 거죠. 주거비. 이자가 주거비, 저축은 원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내려가겠죠. 20%대로 내려갑니다. 물론 주거비를 20%나 쓰는 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거비만 내는 건 아니죠.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투자 목적도 있었으니까 올라가면은 뭐 이걸로 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39%나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많이 쓴다. 서울 팍팍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주거비는 이 OECD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와 월세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 대신에 이제 매매가는 높고 전월세는 낮은 구조, 이런 구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비는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건 아니다. 집값이 높은 거지. 왜냐면 이제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 전세가 막 10억 초중반이잖아요. 전세가율이 막 40%, 30%인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기반으로 월세로 바꾸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월세로 사는 거죠. 아파트 월세로 사는 게 비싼 집에서 제일 좋게 사는 구조긴 합니다. 대신에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너무 크니까 거기서 또 이제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예금 보호 한도가 이제 1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 막 이렇게 쪼개서 넣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1억 정도로 늘어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에다가 돈을 한번 맡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겠죠. 왜냐면 한 2개 정도 은행에만 분산을 시켜도 현금이 한 2억 정도를 이제 묻어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금융권에서 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보호 한도가 5천은 사실 너무 낮아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이것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이게 한 10수년 전에 만들어 놓고 바꾸질 않은 거예요. 그동안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국가 경제력도 성장을 했는데 기준은 막 한 10몇 년 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1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많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 반영한 정도? 그것도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1억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뭐 조금 마음은 그래도 좀 편하겠죠. 자, 노인 떠나면 텅 빈다. 부산 주택 10곳 중에 한 곳은 빈집이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많이 줄어들고 다른 지역들은 또 안 줄어들거나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산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지가 벌써 10몇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부산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는 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가는 거지 인구가 주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이 인구가 줄고 있는 이 동네는 어차피 내 고려 대상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명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는 집이 막 비어가고 낡아가지만 난 어차피 저 동네 안 갈 거니까 내 고려 대상도 아닌 거고 그러면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집은 여기 동네인데 이 동네는 뭐 예를 들어 부산 사람이든 뭐 대구 사람이든 뭐 대전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거기는 또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감소라는 게 무조건 어떤 특정 지역의 모든 집값을 동시에 똑같은 퍼센트로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게 또 오히려 쏠림 현상을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주변 지역들도 어떻겠어요? 이 부산도 빈집이 많아지면 다른 지역들도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집들을 또 부시고 새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습니다. 부산, 대구가 특히 주택 노후도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빈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또 여기를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재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또 엄청 낡았던 동네가 순식간에 또 약간 좀 부자 동네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나쁘다라고 보기도 좀 뭐해요.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사이클이 있다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모아봤습니다. 관망세로 거래가 급감이다. 쌓이는 아파트 매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거래의 어떤 그 열기랄까요?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집을 살려고 하는 의욕이랄까? 이런 것도 지금 지표상 거의 최저 수준에 다다랐고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많지 않다. 그리고 아마 12월까지 나온 것보다 1월이 더 적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가 좀 풀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3달 정도 이 사람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네 라는 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거기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냐?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조금씩 사면서 내가 원하는 동네에 뭐 실거래가 막 조금씩 찍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거래가 뭐 한 달 뒤에 반영되니까 이제 뭐 어디 지역 반등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조금 있다 나오겠죠. 거기서 또 한 달 뒤에 그러면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등하나? 라고 하면서 또 갑자기 또 사람들이 몰려가면 또 거래량이 또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런 걸 지금 최근 2년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차갑게 식는 것도 순식간이고 갑자기 뜨겁게 이게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강남을 잡겠다고 뭐 대출 규제한 거냐. 근데 정작 강북 수도권만 지금 곡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강남은 사실 대출이랑 그렇게 크게 영향을 또 안 받거든요. 이쪽은 워낙 또 이제는 정말 고소득자들만 갈 수 있는 영역이 돼버려가지고 뭐 안 팔면 그만이야 하면서 이제 버티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급한 분들은 뭐 1, 2억씩 뭐 빼가지고 2, 3억씩 빼가지고 금매로 던지기도 하지만 그나마 좀 타격이 덜한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 대다수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대출 규제로 한번 좀 분위기가 확 식으니까 기다리지 뭐 라고 하니까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도 팔아서 좀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또 막 급매 나오고 그러면은 가격 떨어지네 하면서 또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짙어지는 실수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12주째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매수 심리는 확연하게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도 보러 안 와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조금 있거든요. 입주가 있어가지고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뭐 동대문도 입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가 뭐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분위기에서 입주가 나오니까 그 지역들은 조금 또 빠지는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불 꺼진 지방 아파트 15,000채 취득 종부세 완화 효과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지방을 살리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막 정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여전한데 누가 지방에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온기를 좀 북돋아 보려고 하지만 효과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미 달러가 초강세다. 달러 인덱스가 110을 돌파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달러가 완전 초강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다른 기축 통화들 대비 강세예요. 그러니까 100이 보통이면 110이니까 다른 그 통화 가치보다 훨씬 한 10% 이상 더 절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가 초강세인 거는 앞으로 있을 지금 트럼프 2기 때 관세도 막 매기고 하면서 미국은 잘 나가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미국이 저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죽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에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금리 내릴 거야. 얘네 맞춰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금리 내리려고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1월에 어떻게 할까? 지금 뭐 계엄 이후 지금 뭐 탄핵 정국까지 해가지고 환율을 지금 방어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안한 요소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소비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연말 연초인데 분위기 진짜 안 좋잖아요. 원래 이때는 뭐 그래도 회식도 하고 술도 먹고 약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막 외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좀 춥지만 행복한 약간 따뜻한 그런 기분으로 살 때잖아요. 지금이. 근데 뭐 작년에 그 막 항공기 막 참사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이런 뭐 탄핵 정국에다가 아주 그냥 난리기 때문에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자라는 게 지금 국민 전반의 정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것을 지금 3번을 연속으로 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1월 아니면 뭐 2월에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국이 안 내리면 우리도 못 내린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빼곤 다 안 좋기 때문에 야 어차피 미국으로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내릴 거니까 그래 내리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이대로 가면 더 경기가 침체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거의 뭐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어 있지만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최대 0.3% 가상금리를 내린다고 했지만 이거는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고 지금 0.1%? 이 정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준금리도 내려가면 어쨌든 그것까지 합치면 뭐 0.3, 0.4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얼어붙었던 게 깨지려면은 녹으려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였잖아요. 연간 단위로 규제를 하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올해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한테 빌리러 오시죠 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니까 이제 가상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서울 주택보급률 4년 연속 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주택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들 많이 달잖아요. 뭐 서울에 집이 남아돈다. 뭐 앞으로도 뭐 집이 남아돌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적으로도 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단지야, 뭐 그 빌라 1층 뭐 이런 거 있죠. 뭐 누가 봐도 좀 여기는 멋진 집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걸 다 포함해도 9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미래 인구가 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년 정도만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집 자체가 부족하고 거기다가 노후도도 엄청나게 높은 지자체가 서울이기 때문에 좀 살기 좋은 집이라고 말할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경기도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좀 회복될 여지가 있냐? 뭐 당장은 없죠. 왜냐면 지금 입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라고 그 청약 통장을 하나 바꿔가지고 상품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되면은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이 청년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면은 이자도 많이 주고 한 4.5%인가? 이자도 많이 주고 만약에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 청약에 당첨됐으면 내가 대출도 해줄게. 해서 2%로 80%까지 빌려주겠다. 했던 게 있는데 발표만 하고 상품이 없어요. 발표는 했는데 당첨됐는데 대출해주세요 하면은 아직 상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라고 하던 게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뭐 당첨이 된다면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된다면 2%까지 뭐 더 낮게도 되더라고요. 엄청 낮게는 뭐 1% 중반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청년인데 청년주택 드림 통장으로 청약이 됐다면은 요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 엄청나게 싼 거죠. 자, 묻지마 전세대출 시대 끝났다. 비아파트 시장 월세화가 가속된다. 이거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이제 90%로 낮추면서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세 대출을 묻지마로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책임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전세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전세를 만약에 내가 잘못 얻으면 만약에 전세를 2억을 얻었을 때 한 2천만 원 내가 날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약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물건의 시세 같은 것도 잘 따져보시고 애매하면은 반전세나 월세 같은 걸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화가 가속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탄 대국민 로또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위장 전입도 현미경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줍줍 있죠.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무순위 청약이 요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탄의 그 10억 시세 차익 있잖아요.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나요? 그거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서 전 국민이 그날 그
그 모든 직장인들이 다 일을 안 하고 거기 지금 청약홈 들어가가지고 그 무순위 그 청약을 넣었었던 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 한 채를 노리고 전 국민이 정말 로또를 바라고 했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고작 몇 달 전입니다. 그거를 무주택자만 준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만. 왜 이걸 무주택자만 주는 거예요? 아니 다주택자들은 아니면 유주택자들은 집이 있잖아요. 라는 얘기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주택자들만 10억의 시세 차익을 봐야 되냐? 라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왜 빼냐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감성적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니, 넌 집이 있잖아. 그럼 본인은 집이 왜 없으신 건데요? 집을 사면 되잖아요. 아니, 야, 나도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잖아. 아니, 저는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청약 노리다가 안 돼가지고 저도 그냥 한 4억짜리 집 산 건데요. 하면은 또 싸움 납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봤을 때는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다 뺐다 항상 이 정부가 이걸 가지고 약간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국민 로또 청약이 됐냐면 원래는 무주택자만 됐었는데 그때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분양할 때 2023년 1월 달에 여기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바꿉니다. 이 무순위 청약도 다주택자가 할 수 있게 부랴부랴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열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만약에 미분양이 나가지고 무순위 청약까지 가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이걸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열어줬었는데 그 열어놓은 이후로 로또 청약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강남에서 막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청약이 엄청나게 과열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너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유주택자 나가. 자, 거기다가 요즘에 로또 청약이 또 강남권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점을 높이려고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25평 이런 거를 청약을 넣었는데 가족이 7명이야. 뭐 이렇게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예전부터 3년 전부터 저희 뭐 장모님, 장인어른 거기다가 저희 나이 많으신 우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뭐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막 뭐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 막 걸러내고 막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자, 그래? 그러면 병원이랑 약국 간 거 한번 내가 다 뒤진다. 뭐 GPS 다 딴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걸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 같은 거 해가지고 당첨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5년째 토지거래에 묶였던 잠삼대청 곧 풀린다. 해지 적극 검토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그때 당선될 때 보궐선거 때 들어오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거 문제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장이 되면은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막 공언을 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엄청나게 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지역들, 뭐 잠삼대청, 뭐 용산 이런 데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이 가격이 막 그 못 올라가고 막 하니까 나는 뭐 집 팔고 싶은데 팔지도 못하게 하냐 하면서 되게 울분에 찼던 분들이 오세훈 시장을 이제 많이 뽑아줬었습니다. 근데 뽑아줬더니 더 늘려. 계속 연장해. 그래가지고 뭐냐고 하면서 이제 막 분노에 막 엄청 끌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5년입니다. 5년 차. 그래서 이제 6년 차로 가네마네 하던 그 시기에서 요번에 오늘 나왔죠. 오늘 오세훈 시장이 야,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해봤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주민의 경제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드디어 본인의 어떤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검토하는 거지 뭐 언제 된다라는 보장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용역도 주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뭐 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작년 초만 해도 집값이 그래도 막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아니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놔요? 하던 그 논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혹시 풀었는데 오를까봐 라는 게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더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그래서 이제 24년에 또 쭉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다시 또 주춤주춤한데 여기서
또 연장한다는 거는 이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풀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풀고 상가나 이런 것들만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풀려고 하는 건 있고,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눌려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올랐어요. 가격은 다 올랐지만 이 옆 동네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 옆에 있는 동네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동네들 입장에서는 악재인 거죠. 여기가 좀 거래가 안 돼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수요가 이제 저쪽으로 다시 몰려 들어가니까 요 내 동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네도 만약에 푼다면 조금 뭐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처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뭐 저도 그렇고 뭐 대다수의 부동산 이런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뭐랄까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거 왜 하냐? 이거 해봐야 부작용밖에 없는데. 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특정 뭐 택지지구를 조성한다거나 무슨 공단이 뭐 대규모로 생긴다거나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땅 투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 가가지고 막 선점하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린다더라 할 때 미리 가서 막 땅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막으려고 했던 거지 집을 거래 못하게 하려고 썼던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걸로 썼던 그 역사도 거의 없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임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이걸 주택에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쓰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오면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어쨌든 이제 풀리지 않을까 추정한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이 10년 새 23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송파에 80%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 쓸어 담는구나. 뭐 이런 댓글들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는 게 늘긴 늘었지만 워낙 적었다가 늘어난 거라 지금도 뭐 수천 명 수준이고요. 실제 소유자들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1%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송파에 사는 사람들은 뭐 캐나다 아니면 뭐 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검은 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높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서초, 송파, 강남 이쪽에 유독 미국인 캐나다인들이 집을 많이 사.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굳이 우리 강남 3구가 뭐 투자성이 좋아가지고 살까?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영주권이나 뭐 아예 뭐 시민권을 이제 얻은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인데 사실상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서 국적은 이제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데 사는 거고, 이 서울 서부권 아니면 이제 뭐 광진구나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이제 중국인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실제로 중국 사람인데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거주할 집을 사고 뭐 그러면서 또 임차도 주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30년쯤 되면은 거의 한 1%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100개 중에 한 집은 이제 외국인이 소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 집주인한테 한국인들이 이제 월세를 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게 뭐 어색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이제 외국에다가 집을 사니까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이걸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 있는 이 문제. 이게 지금 서로 상호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좀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규제가 뭐 아직 크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러 갔더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점차 우리나라에 많이 더 살게 될 겁니다. 뭐 이민이든 뭐 비자를 확대하든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갈 뿐이지 개방은 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또 집도 사고 뭐 거기서 본인도 이제 살고 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상호 간의 공평한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얘기는 좀 저도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를 깎아도 안 팔린다. 고덕 강일 내곡동 상가 분양이 찬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상가를 분양받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신축을 하면서 상가를 많이 넣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그런 비율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기도 있고 실제로 이 상가를 좀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이 공사비를 충당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약간 양쪽 모두의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평당 엄청 비싸게 팔리는데 이걸 대부분 이제 잘 모르는 뭐 부동산 잘 모르는 은퇴 직전에 한 50대 중후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뭐 그 물티슈랑 뭐 이런 거 신문 같은 거 뭐 주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계약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상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번 나도 월세 받아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가 너무 많고요. 그럼 넘어가면 보통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상가 비율도 좀 낮췄어요. 오세훈 시장이 보통 막 그거를 막 20%씩 넣어라 막 이렇게 했다가 상가가 요즘에 거의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되니까 상가 비율도 좀 낮추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뭐 그런 게 해결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 지금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널뛰는 환율 탓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더 짙어진 부동산 관망세. 해가지고 요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이 지금 가뜩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축 이제 막 처져가지고 야 이제 뭐 부동산 누가 사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리까지 동결되니까 매수 심리가 당연히 뭐 여전히 최저 구간을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동결, 대출은 철벽, 정치는 한숨, 우리 집은 어디에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뭐 마음이 복잡하고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도 마음이 좀 복잡해졌단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금리는 또 뭐 내려가면 그나마 좀 기다리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금리가 또 동결되네.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대출이 뭐 조금 풀리곤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아직 좀 높아요. 예전에 그 7월 달, 6월 달에 빌렸던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거의 1% 가까이 또 차이가 나는 게 많아서 야, 이 돈에 빌리는 게 맞나? 금리는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가상금리는 또 올라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치는 지금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긴 좀 어렵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빨리 뭐 판결이 나든 뭘 해가지고 뭐 결론이 나야지 안 그러면 지금 대행의 대행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도 당연히 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뭐 판 벌릴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뭐 폐기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추진한다. 뭐 임대차 입법도 뭐 완화하거나 뭐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 했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싹 사라지고요. 뭐 취득세니 뭐 종부세 이런 거 개정하겠다 했던 것들도 거의 발표한 지가 지금 이제 거의 한 2년 넘었죠. 예전에 그 취득세 뭐 절반으로 낮춰주겠다 했던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소급 적용도 해주겠다고 막 이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진행은커녕 유지도 안 되는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정책의 앞날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270만 가구 공급 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뭐 몇만 가구도 못했기 때문에 뭐 1% 계획의 1%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자, 그나마 2월에 금리나 전망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 업계나 뭐 부동산 업계는 지금 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뭐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건설 그 회사들이 막 지금 그 무너지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뭐 파산이나 뭐 그 법정 관리 들어가는 곳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한 3번은 내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든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를 낮춰줘서라도 건설업을 조금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 거의 여러 파트 중에서 그 가장 지금 건설 경기 쪽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라도 좀 올려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은에서 판단하는 게 원래 1.8 정도, 올해 1.8 정도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또 내려갔어요. 이제는 1.6이나 1.7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점점 더 지금 기준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다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거죠. 경제를 성장을 시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이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는 꼭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나 뭐 매도 뭐 이런 것들 뭐 전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는 뭐 전세 사기라고 두려워하고 매매도 뭐 굳이 뭐 지금 사야 되나? 뭐 금리도 아직 안 내려갔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월세만 올라가고 있다. 전국 전월세 거래 월세 비중이 57.4%다. 보통 한 30-40% 정도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아파트 쪽, 그러니까 그 전국의 한 거의 주택의 절반을 해당하는 비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빌라, 뭐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데들은 지금 웬만하면 이제 월세 쪽으로 가는 거죠.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또 물리면 어떡하지? 그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월세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월세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아파트 쪽에서 급등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추정합니다. 전셋집 아직도 없나요?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어쩌냐라고 하면서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 전세 물량이 그래서 지금 조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치로 봤을 때는 한 14%, 15%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좀 없지만 이 전세를 살던 분들이 그냥 계약갱신하는 것들도 저는 조금 늘어났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상황이 뭐 지금 최저 구간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뭘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만기가 다 됐던 전세 만기 세입자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그래 연장 한번 하자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겠죠. 왜냐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장을 하고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2년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3개월 안에 돈을 빼줘야 됩니다. 그게 또 엄청나게 그 뭐랄까 불합리한 그런 규정 중에 하나인데 2년을 살기로 더 연장해놓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하면은 이제 돈을 어떻게 하지? 언제 빼줘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전세가 뭐 살짝 올라가는 정도 느낌이 든다. 어떤 지역이. 그러면 웬만한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쓰고 내가 필요하면 나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인기 지역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물건이 좀 없는 거예요. 신규 전세 물건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전세가 좀 없네요. 이 동네는. 이런 동네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8-5제곱 요거가 이제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상 빌라 같은 거거든요. 빌라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건축으로만 보면은 조금 더 안 좋은 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규제가 좀 덜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 뭐 한 300세대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대규모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저거 그냥 오피스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빌라인데 오피스텔처럼 지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약간 그래도 중저가의 말 그대로 도시 시민들을 위한 좀 저렴한 주택 공급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도 짓기 힘들고 뭐 빌라 뭐 이런 쪽도 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착공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육지책을 하나 낸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잠깐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건축 규제가 덜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으려면 아파트처럼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조금 풀어주면은 아파트 대용으로 도심지에 좀 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오피스텔은 아무도 안 사니까 빌라를 지을 순 없고. 그러네? 해가지고 8호제곱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8호제곱을 풀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이 제일 큰 규제가 뭐냐면 이 주택 세대 수당 주차장 수를 또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니까 주차할 필요가 없다. 라는 논리로 도생은 주차 대수 확보를 좀 여유를 많이 줬어요. 원래는 뭐 한 대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거 뭐 0.5대 뭐 0.3대 막 이렇게 막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생에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또 없어. 이래서 또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8호제곱으로 또 늘어나니까 잠깐만 8호제곱이면 3인 이상 살 수도 있는 집인데 차를 한 대는 해줘야지? 뭐 이런 게 또 논리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또 아파트처럼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또 이게 규제를 또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대충 합치면요. 한마디로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홀로 뭐 한 동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처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이게 도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닌데 모양은 또 아파트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청약이나 무슨 뭐 임대사업자 규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생긴 것도 아파트처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언제 많이 쓰였냐면은 그 2020년,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뭐냐면 그때 그 분양가 상한제랑 뭐 이런 것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은데 분양을 받아서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제 경쟁률은 엄청 높고 막 청약 통장도 쓰기도 아깝고 막 이런 것들 많았단 말이죠.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랑 비스무리하게 지어버리는 것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도생이야. 근데 가봤더니 아파트처럼 생겼어. 크게 문제가 없어. 괜찮게 잘 지었네? 근데 여기 봤더니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 대출도 잘 나온대, 뭐 이런 거예요. 규제를 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청약을 엄청 넣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막 좋다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제 그때 또 고금리 막 오고 하면서 또 힘들었던 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는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그레이 존이 나오겠죠. 이 회색 지대가 나오겠죠. 그 회색 지대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돈 좀 벌었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 규제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걸 풀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편법처럼 뭘 해보는 거죠. 편법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좀 될 수는 있지만 또 규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가 부활한다. 해서 건설형은 6억이고 수도권 매입형은 4억을 적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종부세 낸 이후로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거 등록하면은 종부세가 면제가 되고 다만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안 되고 비아파트만 되는데 이제 도생도 되겠죠. 도생도 이게 가능하니까 뭐지? 이게 섞여 보면은 이제는 서울 도심지나 이런 데 공급이 부족한데 약간 나홀로 아파트처럼 생긴 도생을 사가지고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해서 보유를 하면서 여러 채를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과거의 어떤 그 전례를 보면은 임대사업자 이 6년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이 6년 동안 중간에 소급 적용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금 증세가 많아요. 양도세라든지 뭐 종부세 같은 것들도 이 6년 동안 난 팔지 못하는데 그 중간중간 막 소급으로 막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나는 처음에 세금 안 내게 세팅을 해놔도 갑자기 세금을 막 엄청 내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주택을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있는 것도 정리하는 와중에 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 뭐 상황이 이상하게 꼬인 분들 아니라면은.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 힘들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4조 5천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죠. 4조 5천억이 사고가 터졌는데 그중에 허그가 보증공사가 대위변제로만 4조를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율이 뭐 10% 수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3조 넘게 그냥 뭐 적자를 보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도 줄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점점 더 지금 이 보증을 강하게 더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입자가 나가면서 신규로 전세입자를 맞출 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사고가 뭐 꾸준히 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 쪽에서는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면 전세를 못 마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공시가격의 몇 %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감정평가 받으시죠. 왜냐면 감정평가의 90%까지는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400가구가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0에서 한 15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떤 뭐랄까 이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라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세를 맞춰놨는데 이걸 또 전세를 새로 나가시면서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봤더니 뭐 126%룰 이러면서 역전세로 막 얻어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도 많고 소득이 뭐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몇 천만 원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그러면 감정평가 받아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90%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도저히 안 되니까 감정평가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감평사들한테 이제 또 의뢰를 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돈이 또 얼마가 또 나가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임대사업 하고 계시면은 뭐 임차인의 보증보험료를 또 강제로 또 내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빌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 계속 막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싶어요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경매 당한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어떤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버는 돈 그대로 집값만 뛰고 있다. 더 극심해진 서울 양극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랑 지금 비싼 구가 예전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배 정도? 한 10년 전에는 2배 정도 평단가 차이였다면 지금은 거의 3배 가까이 평단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점점 그 부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계속 몰려가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구에 살던 부자들도 이제는 저쪽 비싼 동네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100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4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5년 전,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나 이런 거에서 뭐 100억짜리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상치 않게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실제로 뭐 대형 평수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고가의 대형 평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이제 100억짜리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강남 말고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강남만 풀어주는 걸로 또 지난주엔 얘기를 약간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풀리면 이 재건축 아파트는 안 풀어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장 많이 눌려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당연히 실거주성이 안 좋은데 이 실거주성이 안 좋은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 안 하고도 이 집을 살 수 있다면 지방에 있는 어떤 돈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러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우리 아들, 딸 뭐 결혼할 때는 되겠지 뭐 하면서 막 사는 분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실거주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가격을 올릴까봐 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건축은 그대로 좀 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많이 눌렸었는데 계속 묶인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시 재정비 전국 확산된다. 그래서 지금 뭐 1기 신도시 뭐 분당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선도지구가 뽑히면서 야,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재건축 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지방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부산이 유력하다. 그래서 해운대나 뭐 이런 14곳에 기본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그 단지별로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지방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온기가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이 구조가 참 꼬여 있어서 지방까지 과연 이런 온기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신통기획 있죠? 신통기획이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공공재건축을 신통기획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공공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공공재건축.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재건축을 도와줄 테니까 공공의 원하는 걸 좀 들어줘.
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건축이 원래 처음부터 그 발표가 됐을 때 안 한다고 그랬어. 다 일반적인 그 조합에서 야 그걸 왜 하냐 우리가. 근데 이게 신통기획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면서 뭔가 신통방통할 것 같잖아. 공무원들이 참 이름을 참 잘 지어요. 신통하게 우리가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혹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보죠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신통기획으로 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공재건축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자 여기 이거 좀 넣어주셔야죠 하면서 이제 신기한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화들짝 놀래. 아니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못 해주는데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도시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도시의 인프라를 얻을 땅이 너무 비싸고 얻을 곳도 없고 하니까 이럴 때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좀 달성하자라는 취지겠죠.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우리 땅도 주고 뭐 다 하는데 뭐 다른 거 뭐 공원이나 뭐 도로 넓히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여기서 이건 못 받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확실하게 또 받아내야 되니까 공무원들 다른 데서 또 할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대규모 개발할 때 좀 땅을 달라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신통방통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가 그렇게 추진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는 뭐 동력을 잃으면서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빠지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대선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그나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그 수장이 바뀔 수도 있다면? 그러면 과연 이게 될까? 라는 그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참 정치랑도 엮이면서 많은 변수들이 많아요. 찬바람 불던 리모델링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드라이브 하겠다 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공사비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리모델링이 싸게 먹히네라는 게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규제가 계속 이게 늘어나다 보면은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좀 규제에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한 것도 없고 워낙 또 절차도 좀 부실해요. 뭔가 이렇게 재건축처럼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도 개선이 조금씩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심의도 좀 빨리 해주고 뭐 계획 변경되면 금방금방 바꿔주고 이렇게 하겠다. 혹시 리모델링 할 사람도 있으면 해라. 그만큼 지금 정부나 어떤 지자체는 최대한 뭐 이렇게 개발을 좀 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는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